안녕하세요, 해나입니다. 오늘은 해나의 전시회 가는 길 16번째 에필로그를 준비했습니다. 드라마도 16편이면 종영을 하는데 1년 넘게 전시를 다니면서 다양한 전시들을 정리해서 여러분께 소개했다는 게 너무너무 뿌듯하네요. 오늘은 3편의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안드레아스 거스키 개인전, 유영국 전시, 호암미로 여인 세 별, 이렇게 3가지 전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전시는 안드레아스 거스키 개인전입니다. 거스키는 1955년생 독일 출신의 사진작가로 인류와 문명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은 대규모 작품을 선보이는 현대 사진의 거장입니다. 그의 작품은 살아있는 사진 작가들 사이에서 미술 시장에서 가장 높은 가격에 도달했는데요. 촬영한 이미지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현실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 현대문명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저는 이번 전시를 보면서 기술의 발전, 급격한 변화, 자본주의, 거대한 권력, 그리고 이로 인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거스키의 작품 속에서는 공장, 아파트, 물류창고, 대형 마켓 등이 등장합니다. 그의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은 이미지 조작입니다. 이 조작이라는 게 왜곡을 의미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사물의 특징을 극대화시키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거스키는 1992년부터 현대사회의 특징적인 면들을 사진으로 기록해 왔는데요.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들을 컴퓨터로 스캔해서 편집을 해요. 이걸 디지털 포스트 프로덕션 과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는 사진과 미술의 경계를 허물며 우리 삶의 실체를 드러내는 예술로서의 사진을 창조합니다.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한 거대 권력과 인간 소외, 현대사회의 소비 문화,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 등 우리 사회와 닿아 있는 메시지들을 굉장히 압도적인 작품들로 표현해냅니다. 이번 전시는 1980년대 중반 초기 작품부터 2022년 신작까지 거스키의 작품 세계 전반을 아우르는 40여 점의 작품을 소개하는데요. 거스키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작품 중 하나가 저는 파리 몽파르나스라는 작품이었어요. 이 작품은 파리 최대 규모의 아파트 건물을 촬영한 건데요. 건물 건너편 2군데 시점에서 촬영한 이미지들을 조합합니다. 조합하는 과정에서 이 소실점들을 제거해서 모든 창문의 크기가 일정하게 보이도록 연출을 해요. 이 작품을 통해서 거스키는 현대적인 건물의 균일한 격자 구조 속에서 수많은 개인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을 연출한 거죠. 원거리에서 보면 동일한 크기의 네모들이 가득 찬 건물이 나오는데요. 가까이 들여다보면 개개인의 삶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정말 현대사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재미있는 작품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SH6라는 작품입니다. 도쿄의 유명한 매종 에르메스 빌딩을 배경으로 촬영했다고 해요. 스파이더맨이 그의 또 다른 자아인 배우 토비 맥과이어를 마주보고 서 있습니다. 이 작품은 2014년에 거스키가 마블 만화이자 영화 시리즈 주인공들의 주제로 작업한 연작 중 하나라고 해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지친 영웅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고, 토비 맥과이어가 쇼윈도 안에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평범한 모습이 전시된 모습이지만 실제 내면에 감춰진 건 영웅적인 면모임을 표현한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서사가 있는 작품도 있습니다. 또 하나 좋았던 게 정치학2였어요. 정치학2는 작가가 몇 달에 걸쳐 독일 의회의 지명 투표를 따라다니며 하원 의원들의 모습을 깊이 있게 관찰하면서 서사를 담은 사진의 결과물이라고 해요. 이 배경에 등장하는 회화 작품은 에드루샤의 1989년작 11시 5분입니다. 거스키는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의무, 그리고 속절없이 흐르는 시간의 속성을 유머러스하게 상기시켰다고 합니다. 저는 전시를 보러 가서 4~5m를 넘는 사진의 크기에 일단 압도되었고요. 사울레이터나 에릭 요한슨의 작품도 사진이라기보다는 추상미술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거스키의 작품 역시 하나의 추상 예술처럼 보입니다. 카메라의 위치나 시점이 굉장히 독특하고 사진이 담아내는 메시지 자체가 현대사회와 관련해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들을 담고 있어서 저는 보는 내내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작품 자체도 워낙 사이즈가 큰 편이지만 이걸 보면서 정말 세상은 넓고 방대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저의 관점을 계속 넓힐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시를 보면서 이 책
존 버거의 책인데 다른 방식으로 보기, 이 책을 계속 생각했어요. 이 책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고 여러분께 소개해주고 싶은 예술서적입니다. 여담이지만 존 버거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작가예요. 그래서 전작을 여러분께 소개하는 것이 이 해나책장을 하면서 저의 포부입니다. 네, 꼭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 전시는 아모레퍼시픽 미술관에서 8월 14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저는 이 전시가 오픈 시점부터 되게 궁금했어요. 그런데 동선이 애매해서 계속 미루어졌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면서 와, 이거 놓치면은 진짜 후회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꼭 가셔서 보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조금 더 넓은 시선으로 건강한 충격을 받고 싶은 분들께 안드레아스 거스키의 전시를 추천합니다. 이 전시에 대한 저의 한 줄 요약은 현대사회를 조명하는 방대한 시선과 질문들입니다. 두 번째 전시는 국제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유영국 타계 20주년 기념 전시입니다. 유영국은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이자 1세대 모더니스트입니다. 유영국 선생님의 고향 울진은 온통 산과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선생님은 산을 돌아다니면서 놀았고 바다 너머의 세상을 궁금해했대요. 그래서 제국주의의 교육에 염증을 느끼던 그는 일본인 교사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서 학교를 자퇴하게 돼요. 그러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미술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예술가는 논리적 사고를 지녀야 한다. 시대의 조류는 늘 바뀌기 때문에 예술가는 10년, 20년 후 자기가 한창 활동할 때의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 미리 냉정하게 예측하여 공부해야 한다. 예술가에게도 수학적이고 논리적인 두뇌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0세기 초 당시의 추상은 하나의 양식을 넘어 이념이었다고 합니다. 그 추상을 통해서 정확한 질서와 동등성, 그리고 완벽한 평형을 추구하면서 자유로운 세계를 찾아가는 것이 유영국이 가고자 하는 추상의 세계였다고 해요. 그는 자신이 걸어갈 길이 추상의 세계라는 것을 확고히 하고 계속해서 작업을 이어갑니다. 유영국은 부유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었지만 자신이 선택한 모던 아트로는 생계를 계속 이어가기가 어렵다고 직감을 해요. 당시 한국 화단은 현대미술의 불모지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그는 일본에서 자리를 잡아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리엔탈 사진학교에 들어가서 사진을 배우고 경제적인 활동을 이어갑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예술가로서의 길을 다짐하면서도 현실적인 감각이 탁월했던 분이라는 짐작이 되시죠. 아마 그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고 이런 것들이 가정 환경에서 학습이 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사진을 배우게 되는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유영국 선생님이 찍은 사진들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사진 기법 속에서도 한국적인 추상이 많이 녹아있는 걸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유영국은 태평양 전쟁 당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가정을 꾸리며 어부, 양조장 이렇게 겸업을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서 그림을 계속 그리세요. 그러다가 1963년에 김한기 선생님과 브라질 상파울루 비엔날레에 참여한 뒤 48배 나이로 전업작가의 삶을 선택하고 지난 20년을 만회하듯이 그림을 그리십니다. 이 시대에 그 선생님의 그림에서 구상적인 요소가 사라지고 온전한 기하학적 추상이 본격화된 시기라고 해요. 1970년대 후반에 심장박동기를 달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2002년까지 투병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이번 전시는 홍콩 중문대 문화역사학과 이용우 교수님이 기획을 했고요. 연대기 순서가 아니라 시대를 앞서간 작가의 인생과 색채의 변주에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이번 전시는 유례 없이 K1, K2, K3 세 관을 다 할애해서 전시를 했는데요. K1에서는 1950, 60년대 초중반 작품들이 전시됩니다. 색채와 조형 실험을 하며 자신만의 그림 언어를 구축했던 시기였다고 해요. K2에서는 1970년대에서 90년대까지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점, 선, 면, 형, 색이라는 기본 요소들을 균형감 있게 다루며 자연의 빛과 구도를 심상으로 끌어온 작업의 완숙미를 볼 수 있습니다. K3는 1960년대에서 70년대 초기작을 배치합니다. 이 시기에는 기하학적인 추상과 조형 실험이 절정에 달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를 저는 둘러보면서 산의 전기를 다 빨아들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아마도 그게 강렬한 색채와 단순한 구도, 그리고 깊은 질감 속에 담뿍 담겨있는 선생님의 기상이 고스란히 느껴져서 그랬던 것 같아요.
유영국 선생님은 사업 수완도 좋고 시대를 내다보는 안목도 있었어요. 그리고 현실적이면서도 자신의 갈 길을 명확히 알았던 그런 분이셨는데 그런 그의 성정이 단색가 속에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이 책,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 유영국이라는 책을 보면 선생님의 그 성정을 조금이나마 짐작해 볼 수 있었는데요. 선생님은 기질적으로 어떤 난관이 올 때 낙심하는 성격이 아니라 돌파해내는 기상이 강했던 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심장박동기를 달고도 끊임없이 작업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런 성정이 유영국의 단색가 속에서 많이 발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를 둘러보면서 그런 느낌을 많이 흡수하고 저도 용기를 얻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저처럼 1인 기업을 하다 보면 마음이 정말 강해야 되는 시간들이 정말 많아요. 저는 선생님 작품을 보면서 그런 에너지를 많이 배우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흡수하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산은 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예전에 제가 윤영근 선생님 작품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윤영근 선생님 작업을 보면서는 고독 속에서도 빛나는 어떤 걸기를 볼 수 있었다며 유영국 선생님의 작업은 좌절을 걷어내고 대쪽같이 걸어가는 그런 기상을 볼 수 있는 전시가 아닐까 싶어요. 이런 분들의 전시를 보면서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관객에게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게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저는 천천히 시간을 두고 둘러보러 몇 번 더 전시를 보러 갈 생각이고요. 전시는 8월 21일까지 국제갤러리에서 진행됩니다. 이 전시에 대한 저의 한 줄 요약은 단색화 속에 빛나는 유영국의 기상을 유감없이 발산하는 전시입니다. 세 번째 전시는 스페인 출신의 화가 호안미로의 전시입니다. 스페인을 대표하는 3명의 작가가 있죠. 파블로 피카소, 살바도르 달리, 그리고 한 명이 오늘 소개할 호안미로입니다. 미로는 회화, 애칭, 동파나 조각, 그리고 석파나 캘리그래피 등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호안미로는 스페인 카탈루나 바르셀로나에서 태어났는데요. 2차 세계대전과 스페인 내전을 모두 겪은 사람이에요. 호안미로의 부모님은 그분이 시계 세공사로 일을 하셨는데 미로가 화가가 되는 것을 반대하셨대요. 가난하게 살아야 되니까. 호안미로는 어릴 때부터 예술가가 되고 싶은 이 발산하고 싶은 욕구가 너무너무 강했던 사람이라서 마음의 병이 나서 거의 죽기 직전에 이르렀던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신경쇠약을 앓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부모님은 허락을 하고 미로는 화가의 길을 걷게 돼요. 이 화가의 길을 걷기로 결심을 했지만 미로에게는 척박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1918년에 바르셀로나 전시에서 실패하고 1919년에 예술의 수도 파리로 가서 나의 예술적인 감각을 알리리라 하면서 그런 포부를 가지고 파리로 갑니다. 당시에 파리에 가서도 그림이 안 팔려서 거의 굶어 죽기 직전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고전하던 그에게 어느 파리의 눈 밝은 콜렉터가 그의 작품을 사줍니다. 농장이라는 작품을 사주면서 미로가 이제 그 돈을 가지고 계속 작업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콜렉터가 바로 그 유명한 해밍웨이입니다. 그렇게 미로는 작업을 이어갈 수 있었고 후에 그 화상이 피에르 레브를 만나서 전시를 여면서 조금씩 미로가 알려지게 돼요. 처음에 야수주의와 입체주의의 영향을 받다가 파리에서 초현실주의 작가들을 만나면서 그의 예술의 세계가 달라집니다. 1947년에 뉴욕을 방문해서 새로운 영감을 얻고 이 미로는 무언가를 배우면은 계속 적용해서 확장해 가려고 하는 그렇게 노력하는 화가였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열린 시선과 다양한 도전으로 이렇게 작품 세계를 확장해 갑니다. 그는 정신해방의 자유를 추구하는 그런 작품을 표현해 갔습니다. 미로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파리에서 화가들보다 초현실주의 화가 앙드레 마송이 소개해준 초현실주의 시인들에 더 끌렸다. 그들이 전하는 새로운 아이디어, 특히 그들이 논하는 시에 끌렸다. 나는 밤새 시를 포식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미로는 시의 언어를 가진 화가였어요. 시인이 시 속의 다양한 서사를 함축해서 밀도 있게 넣듯이 그는 그림 속에 축약되고 절제된 서사를 담아내죠. 미로의 그림은 시적인 함축성과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호와 율동감 속에 함축적으로 작품들을 담아냅니다. 그의 그림은 시간이 지날수록 단순화되고 평면화되는데 그 속에 잘 보면은 어떤 리듬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미로를 시의 언어를 가진 화가라고 해요. 이번 전시는 마이아트 뮤지엄과 바르셀로나 호안미로 미술관이 공동 주관하여 호안미로의 전시를 기획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조르디 돌라베르가 기획한 이번 전시는 호안미로 미술관에서 엄선된 유화, 드로잉, 파나, 테피스트리, 조각 등 70여 종의 오리지널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1부 기호의 언어, 2부 해방된 기호, 3부 오브제, 4부 검은 인물 이렇게 4부로 구성이 되는데요. 전시 마지막 코너에는 미로의 작품을 실어온 안전 크레이트도 작품처럼 전시됩니다. 일부 기호의 언어에서는 1940년대에 자신을 표현할 시적 기호로서의 언어를 통합하고자 매진한 흔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미로의 그림에서 별은 사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새는 천상과 지상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존재죠. 지상과 천상을 연결하는 우주론을 표현한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두 번의 전쟁을 겪었던 미로가 고된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욕망을 담고 있습니다. 2부 해방된 기호는 기호의 언어를 연구하며 테크닉적인 요소에 집중한 실험적인 작품이 전시됩니다. 3부 오브제는 일상용품을 다른 요소와 함께 배치하여 색다른 의미를 부여한 조각품을 전시합니다. 그는 작업실이 위치한 스페인 마요르카 섬의 항구도시 팔마데마 요르카 근처에 17세기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솜보테르를 매입해서 온갖 사물을 수집하고 보관하며 회화의 기호를 조각에 옮겨내는 작업을 합니다. 4부 검은 인물은 다양한 흑색을 사용하여 검은색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작품들을 소개합니다. 전시의 마지막 코너에 진열된 안전 크레이트는 작품 훼손 방지와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작품이 흔들림 없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미로는 두 번의 전쟁을 겪어내고 평생 예술가로서의 삶에 자신을 헌신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작품은 위트 있고 시처럼 압축되어 있으며 경쾌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시도를 하며 확장해 가길 원했던 그의 예술적 노력들이 잘 드러나는 전시였어요. 그래서 전시를 보면서 창작자로서 많은 영감과 교훈을 받게 된 그런 전시이기도 해요. 그리고 군더더기 없이 단순하게 표현해내는 그의 기법들을 보면서 저의 결과물들에 대해서도 한 번씩 점검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40년에 걸쳐 집대성된 그의 작품들과 평생에 걸쳐 예술에 헌신한 그의 열정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전시는 마이아트 뮤지엄에서 9월 12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전시에 대한 저의 한 줄 요약은 시의 언어를 가진 스페인 화가 호안 미로의 정신 해방일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3편의 전시를 살펴보았는데요. 전시는 종료됐지만 여러분께 꼭 소개하고 싶었던 전시들이 좀 있어요. 다음 시간엔 그 전시들을 가지고 해나의 전시에 가는 길 17번째 에필로그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